고흥 바닷가 마을의 산비탈 위 한상철의 집은 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있었다. 반백년 전 지어진 이 집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갈라졌고 마당은 오래된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차지하고 있었다. 작은 텃밭과 비닐하우스까지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너무 넓은 공간이었지만 한상철은 여기서 떠날 생각이 없었다. 아내와 함께 가꾼 이 집, 자식들을 키운 이 땅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는가. 아침이면 산비탈을 타고 올라오는 안개가 집을 휘감았다. 그 안개 속에서 한상철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78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생체시계는 정확했다. 새벽 5시 30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익숙해진 습관이었다. 그녀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몸은 아직도 그때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길은 날이 갈수록 멀게 느껴졌다. 작년부터 무릎이 심하게 아파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짧은 거리도 통증 없이 걷기 힘들었다. 약을 먹고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한상철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아내처럼 홀연히 떠나고 싶지는 않았다. 부엌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반겼다. 난방을 아끼느라 거실만 덮이고 부엌은 그대로 두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렸다. 찬장에서 컵라면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제 아침 식사는 대부분 이렇게 해결했다. 가끔 반찬이 그리울 때면 냉동실에서 얼려둔 김치를 꺼내 먹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왔을 때 담가준 김치였다. 벌써 2번의 계절이 지나 맛이 변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뜨거운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 끝에 있는 비닐하우스가 새벽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추와 고추를 키웠던 곳이었다. 올해는 손이 덜 가는 작물을 심을 생각이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비닐하우스는 빈 채로 남아 마을 고양이들의 거처가 되었다. 물이 끓자 조심스럽게 컵라면에 부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3분 기다리고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쓸쓸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식탁에 항상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내, 아들, 딸, 그리고 자신.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었다. 아들은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며 10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췄고 딸은 캐나다에 살며 연락마저 드물었다. 명절에 간신히 전화가 오면 다행이었다. 라면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농협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약국에 들러 무릎약을 타야 했다. 그리고 읍내에 나가 생필품도 사와야 했다. 이 모든 것이 큰 산처럼 느껴졌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러 가는 일, 약국과 마트를 돌아다니는 일,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오는 일. 지금의 그에게는 너무 벅찬 일과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다 그냥 싱크대에 컵라면 그릇을 놓았다. 나중에 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주방은 금세 그릇으로 가득 찰 것이다. 실제로 싱크대에는 이미 이틀치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깨끗했던 집이 이제는 점점 노인의 집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이제 그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소식, 연예가 뉴스, 모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그보다는 몸의 통증이나 일상의 불편함이 더 큰 관심사였다. 아침 약을 먹기 위해 약병을 찾았다. 크기와 색깔이 다른 여러 약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무릎 약, 혈압약, 당뇨 약,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여러 종류의 약들. 한상철은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가끔 헷갈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시간마다 약을 챙겨주었다. 이제는 스스로 해야 했다. 약을 먹고 난 후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농협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지만 그의 걸음으로는 20분 이상 걸렸다. 게다가 요즘은 날씨가 쌀쌀해 외출할 때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겨 입어야 했다. 현관을 나서는데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이장인 박영호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있었다. 박 이장은 한상철의 집에 자주 들렀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특이했다. 가까이 다가오자 한상철은 박 이장이 데리고 온 사람이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동양인이긴 했지만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았다. 키가 작고 갈색 피부를 가진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박 이장이 한상철에게 말했다. 자신이 요양보호사를 구해왔다고 했다. 한상철이 요양보호사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박 이장은 그의 생활 상태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박 이장의 말에 따르면 이 요양보호사는 베트남에서 온 응웬티 흐엉이라는 여성으로 한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다. 나이는 45으로 이미 몇몇 노인들을 돌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상철은 당황했다. 낯선 사람, 게다가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박 이장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시도해보라고 권했다. 정부 지원도 있어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했다. 마지못해 동의한 한상철은 어색하게 흐엉에게 인사했다. 흐엉은 서툰 한국어로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다. 한상철은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흐엉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다. 그녀의 소지품이 그게 전부인 것 같았다. 집 안을 보여주면서 한상철은 자신의 집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새삼 깨달았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으며 화장실은 오랫동안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냄새가 났다. 내심 부끄러웠지만 흐엉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집을 둘러보았다. 한상철은 그녀에게 사용할 방을 보여주었다. 원래 딸이 쓰던 방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10년 전에 딸이 두고 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흐엉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당장 청소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이장이 떠난 후 한상철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흐엉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이어서 거실과 부엌으로 이동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닦고 밀린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능숙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흐엉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김치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약간의 야채가 전부였다. 흐엉은 그것들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한국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놀랍도록 능숙했다. 김치찌개와 간단한 반찬 몇 가지로 밥상을 차렸다. 한상철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게 되어 내심 기뻤다. 하지만 표정에는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무덤덤하게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의 밥 공기가 금세 비는 것을 보고 흐엉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한상철은 농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흐엉은 자신이 동행하겠다고 했다. 한상철은 거절하려 했지만 흐엉은 요양보호사의 임무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고집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한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읍내에 나가 장을 보고 약을 타고 때로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 후로 혼자 다니던 길을 이제 낯선 외국인 여성과 함께하고 있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농협에서 업무를 마치고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받았다. 흐엉은 약사에게 한상철의 약 복용법에 대해 꼼꼼히 물었다. 그녀는 메모장에 약 이름과 복용 시간, 주의사항을 적었다. 한상철은 그녀가 자신의 건강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조금 의외라고 느꼈다. 마트에서는 흐엉이 필요한 식재료와 생필품을 골랐다. 그녀는 효율적으로 장을 봤다. 한상철은 그녀가 고른 물건들이 모두 실용적이고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식재료는 한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한상철은 묵묵히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흐엉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한상철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가끔 한상철에게 괜찮은지 물었고 그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한상철은 그녀의 배려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흐엉은 장을 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부엌을 완전히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상철은 텔레비전을 보며 그녀의 요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칼소리, 물 끓는 소리, 가스레인지 소리.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일상의 소리였다. 저녁 식사는 점심보다 더 풍성했다. 흐엉은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 그리고 볶음밥을 준비했다. 한상철은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음식 맛이 좋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흐엉이 요리한 된장찌개는 아내의 맛과는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맛있었다. 식사 후 흐엉은 한상철에게 약을 건넸다. 저녁에 먹어야 할 약들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준비해둔 것이다. 한상철은 그녀의 세심함에 놀랐다. 그는 약을 먹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평소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곤 했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이 있어 어색했다. 흐엉은 설거지를 마친 후 한상철에게 다가와 물었다. 목욕을 도와드릴까요? 한상철은 당황해 거절했다. 그러나 흐엉은 그의 무릎 상태로는 혼자 목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것도 요양보호사의 일이라고 했다. 한상철은 결국 동의했지만 내심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흐엉은 욕실에 온수를 받고 목욕 준비를 했다. 한상철이 욕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밖에서 기다리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배려에 한상철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오랜만에 하는 온전한 목욕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어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던 등 씻기와 발 씻기를 흐엉이 도와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한상철은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니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흐엉은 그의 방에 들어와 이불을 정리해주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취침전 약을 건넸다. 문득 한상철은 물었다.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냐고. 흐엉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처음에는 결혼이주 여성으로 왔지만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아가기 위해 여러 일을 했다고 말했다. 공장, 식당, 청소. 그리고 마침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금은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상철은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서툰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고향에 가족이 있냐고 물었다. 흐엉은 베트남 중북 꽝남성 출신이라고 했다. 그곳에 부모님과 여동생 둘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번 돈을 매달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다. 특히 여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상철은 묵묵히 들었다. 자신의 자식들은 해외에서 잘 살면서도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 여성은 가족을 위해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졌다. 잠자리에 들기 전 흐엉은 한상철에게 내일의 일정을 물었다. 그녀는 메모장에 필요한 것들을 적으며 내일 할 일을 계획했다. 집 청소, 빨래, 마당 정리 그리고 저녁에는 한상철의 무릎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했다. 한상철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 밤 한상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따뜻한 목욕을 했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무엇보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놓지 않았다. 결국 흐엉은 낯선 사람이었고 더구나 외국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어 있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것이다. 방을 나서자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흐엉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상철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식탁에는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한상철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아침 식사 후 흐엉은 집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한상철은 소파에 앉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일하는 모습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점심 무렵 이장 박영호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흐엉의 첫날이 어땠는지 물었다. 한상철은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다. 박 이장은 흐엉에게도 적응이 어떤지 물었고 그녀는 모든 것이 좋다고 답했다. 박 이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박 이장이 떠난 후 흐엉은 한상철에게 물었다. 텃밭과 비닐하우스를 볼 수 있는지. 한상철은 그녀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은 함께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비닐하우스 안은 빈 화분과 농기구들만 남아 있었다. 한상철은 올해는 농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흐엉은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더니 여기서 무엇을 키울 수 있을지 물었다. 그녀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한상철은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주로 키웠다고 설명했다. 흐엉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비닐하우스를 정리했다. 한상철은 의자에 앉아 지시를 내리고 흐엉은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먼지를 털고 흙을 갈아엎고 필요한 도구들을 정리했다. 한상철은 점점 그녀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질문을 많이 했지만 일단 방법을 알면 빠르게 습득했다. 저녁이 되자 흐엉은 한상철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의 무릎이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한상철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한상철은 그 배려에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다. 저녁 식사 후 흐엉은 약속대로 한상철의 무릎 마사지를 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다. 통증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 마사지했다. 한상철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편안함을 느꼈다. 무릎의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듯 했다. 마사지를 마친 후 흐엉은 한상철에게 물었다. 내일 시장에 가서 종자와 흙을 살 수 있는지. 그녀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우고 싶어 했다. 한상철은 동의했다. 오랜만에 비닐하우스에서 무언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한상철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단 하루 만에 집이 달라졌다. 깨끗해졌고 따뜻해졌고 무엇보다 생기가 돌았다. 흐엉의 존재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느꼈습니다. 흐엉의 존재는 한상철의 삶에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집, 규칙적인 식사, 약 복용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덜어주는 누군가의 존재가 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정한 상철의 딸이 방문하게 되고 처음에는 아버지와 새 베트남 여성의 관계에 의심을 품었지만 결국 그들의 진정한 유대감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는 한상철의 가족이 더욱 확장되며 다문화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었다. 비닐하우스에는 상추와 시금치, 고추 모종이 자라기 시작했다. 흐엉의 손길이 닿은 덕분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비닐하우스를 돌보았다. 한상철은 지팡이를 짚고 따라가 의자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가끔은 간단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흐엉이 오면서 한상철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약 복용, 그리고 흐엉의 정성 어린 마사지 덕분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 한상철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외출할 때는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그의 일상은 훨씬 편해졌다. 하루는 마당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던 흐엉이 갑자기 울음소리를 내며 비틀거렸다. 한상철은 놀라 급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흐엉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아픈 것 같았다. 한상철은 그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려갔다. 흐엉은 소파에 누워 계속 배를 움켜쥐었다. 생리통이 심하다고 했다. 평소에도 고생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심했다. 한상철은 당황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생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일 때면 따뜻한 물주머니를 만들어주곤 했던 기억이 났다. 서툴게나마 한상철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데웠다. 오래된 물주머니를 찾아 뜨거운 물을 채우고 수건으로 감싸 흐엉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물주머니를 배에 댔다. 한상철은 그녀 곁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이윽고 흐엉이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에는 진통제가 없었다. 한상철은 용기를 내어 혼자 약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혼자 외출하는 것이었다. 그는 흐엉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섰다. 마을 약국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쉬어야 했다. 하지만 한상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약국에 도착해 진통제를 산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흐엉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한상철이 약을 가져온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한상철은 물을 떠와 흐엉에게 약을 먹이고 그녀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내가 아플 때 해주던 대로 쌀을 씻고 물을 부어 약한 불에 오래 끓였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은 가득했다. 미음이 완성되자 한상철은 조심스럽게 그릇에 담아 흐엉에게 가져갔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상철이 직접 무언가를 요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흐엉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미음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그녀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흐엉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그녀는 일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한상철은 그녀를 말렸다. 오늘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그는 라면을 끓여 두 사람의 저녁을 해결했다. 평소 같으면 부끄러웠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한상철은 흐엉의 방 앞을 서성거렸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망설여졌다. 결국 용기를 내어 노크를 했다. 흐엉의 작은 대답 소리가 들렸고 한상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흐엉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색은 많이 좋아 보였다. 한상철은 어색하게 그녀의 상태를 물었고 흐엉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한상철의 걱정과 보살핌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상철은 흐엉에게 약을 한 번 더 먹으라고 권하고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흐엉은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한상철이 부엌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밝게 인사했다. 그는 그녀가 건강해진 것을 보고 안도했다. 어제의 경험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주었다. 그날 오후 흐엉은 한상철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렸다. 베트남에서 온 전화였다. 그녀의 여동생이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여동생 리는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흐엉은 한상철에게 린이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물었다. 린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고 했다. 한상철은 잠시 고민했다. 이미 한 명의 외국인 여성과 지내는 것에 적응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흐엉이 그동안 자신을 잘 돌봐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린이 도착했다. 그녀는 흐엉보다 어려 보였고 한국어도 서툴렀다. 그러나 밝은 성격과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여성이었다. 린은 한상철에게 공손하게 인사했고 머물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린이 오면서 집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다. 그녀는 흐엉이 요리할 때 돕고 집안일도 함께했다. 특히 마당과 텃밭 가꾸기를 즐겼다. 린은 손재주가 좋아 낡은 가구도 예쁘게 수리했다. 한상철의 오래된 의자도 그녀 손에 새 것처럼 변했다. 한상철은 처음에는 두 자매가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집안을 생기 있게 만들었다. 가끔은 그들이 웃는 소리에 한상철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 린이 한상철에게 베트남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다. 낯설지만 감미로운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린은 흐엉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했고 두 자매는 음악에 맞춰 간단한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한상철은 소파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춤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리는 한상철에게도 함께 추자고 손짓했지만 그는 쑥스러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감정이 일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린이 온 지 한 달 즈음 되었을 때 그녀는 직장을 구했다고 말했다. 읍내의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출퇴근이었다. 첫 차와 막차 시간이 그녀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았다. 리는 고민하다가 한상철에게 물었다. 계속 이 집에 머물면서 일을 다녀도 될지. 한상철은 이미 린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가 있어 집안이 더 활기차졌고 흐엉도 더 행복해 보였다. 게다가 린은 자신의 방에서 흐엉과 함께 지내고 있어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한상철은 머물러도 좋다고 말했다. 린은 기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녀는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내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한상철의 집에는 두 베트남 여성이 함께 살게 되었다. 흐엉은 여전히 요양보호사로서 한상철을 돌보았고 리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집안일을 도왔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한상철은 그들의 존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린이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친구 마이가 한국에 왔다고 했다. 마이는 베트남에서 린의 오랜 친구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다. 린은 조심스럽게 한상철에게 물었다. 마이가 잠시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지. 린은 마이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만 머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상철은 망설였다. 이미 2명의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데 세 번째 사람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린의 간절한 표정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다. 게다가 흐엉도 옆에서 부탁하는 눈치였다. 한상철은 결국 동의했다. 단, 일자리를 빨리 구해 독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린과 흐엉은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다음 날 마이가 도착했다. 그녀는 린이나 흐엉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마이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한상철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한국어는 린보다는 나았지만 흐엉만큼 유창하지는 않았다. 마이는 빈방이 없어 거실의 소파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불편함 없이 적응했고 금세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나 흐엉과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한상철은 이제 매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가끔은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입에 맞았다. 마이는 린과 흐엉이 바쁠 때면 한상철의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한상철은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비슷한 나이대라 그런지 공감대가 많았다. 특히 전쟁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서로의 경험에 깊이 공감했다. 마이가 온 지 2주 만에 그녀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다. 인근 요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상철은 그녀가 곧 떠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이는 의외의 제안을 했다. 그녀도 린처럼 이 집에 머물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대신 월급의 일부를 생활비로 내고 한상철의 집안일도 돕겠다고 했다. 한상철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이미 3명의 여성이 함께 사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흐엉과 린, 마이가 있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 덕분에 집은 깨끗하고 따뜻했으며 식탁은 항상 풍성했다. 무엇보다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다. 결국 한상철은
마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의 집에는 3명의 베트남 여성이 함께 살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집안일을 했다. 흐엉은 주로 한상철의 건강을 돌보고 리는 마당과 텃밭을 관리했으며 마이는 요리와 청소를 담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혼자 살던 노인의 집에 갑자기 3명의 외국인 여성이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한상철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건강해 보였고 표정도 밝아졌다. 게다가 집과 마당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박 이장은 가끔 한상철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새 여성이 한상철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처음에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만 소개했는데 결과적으로 3명이 돌보게 되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비닐하우스와 텃밭에서는 다양한 채소가 자라났다.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 린의 손길 덕분에 모든 것이 잘 자랐다. 그들은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했고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상철 네 집에서 나온 채소가 특별히 맛있다며 칭찬했다. 한상철의 건강은 계속해서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가 있는 식사, 그리고 새 여성의 정성 어린 돌봄 덕분이었다. 특히 흐엉의 마사지와 마이가 준비한 한약제차는 그의 무릎 통증을 크게 줄여주었다.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다. 가끔 한상철은 자신의 상황이 꿈만 같다고 느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외롭고 아픈 노인이었다. 이제 그의 집은 활기차고 따뜻했으며 3명의 여성이 그를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 4사람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여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마이가 문득 물었다. 한상철의 자녀들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다. 한상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대학원 유학을 떠난 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결혼했다. 10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오는 것이 전부였다. 딸은 더 멀리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명절에 전화가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 흐엉, 린, 마이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의 빛이 어렸다. 흐엉이 말했다. 그들도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지만 최소한 매일 전화나 메시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했다. 가족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워야 한다고 했다. 한상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식들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자신은 그저 오래된 과거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마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한상철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 그들이 한상철의 가족이라고.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다. 린과 흐엉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상철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3명의 낯선 여성들이 그의 집에 와서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밤 한상철은 꿈을 꾸었다. 아내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해 보인다고. 한상철은 꿈속에서 아내에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녀가 많이 그립다고.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자신은 항상 그의 곁에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돌봐줄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외롭지 않게 잘 지내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다.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비닐하우스와 텃밭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후엉이 마당으로 나와 한상철 옆에 섰다. 그녀도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다. 곧이어 린과 마이도 합류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아침 풍경을 감상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상철은 문득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시내에 나가보자고.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사고. 세 여성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그들에게 한상철과의 외출은 언제나 특별한 일이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간 네 사람은 백화점과 시장을 구경했다. 한상철은 오랜만에 손주뻘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유롭게 걸었다.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세 여성이 번갈아가며 그를 부축해 주었다. 그들은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영화도 한 편 관람했다. 한상철에게는 오랜만의 외출이었고 세 여성에게는 특별한 휴일이었다.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한상철은 문득 물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은지, 고향이 그립지 않은지. 세 여성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 후 대답했다. 물론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보고 싶지만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도 행복하다고 했다. 특히 한상철의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마이가 덧붙였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그녀는 한국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한상철의 집에서 지내면서 요양원 일을 하니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린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흐엉의 집에서 자랐다고 했다. 사실 두 사람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자매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린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베트남에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흐엉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결혼이주 여성으로 왔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으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다고 했다. 한상철의 집에 오기 전에 여러 노인들을 돌봤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상철의 집은 처음으로 그녀가 안정감을 느낀 곳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인과 직원의 관계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상철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낯선 나라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살아남기 위해 애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앞으로 그녀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상철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평소 거의 울리지 않던 전화였기에 네 사람 모두 놀랐다. 전화기를 받아든 한상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캐나다에 사는 딸 미정이었다. 그녀는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흐엉과 마이 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정이 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한상철은 불안해 보였다. 딸에게 3명의 베트남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마이가 앞장서서 말했다. 그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한상철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리고 지금만큼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한상철은 결심했다. 있는 그대로 딸에게 이야기하기로.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세 여성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솔직하게 전하기로 했다. 흐엉과 마일리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고 미정이 오기 전까지 집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딸이 오기로 한 날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정갈했다. 마당에 푸른 말끔이 깎였고 비닐하우스는 정리되었으며 집안은 구석구석 청소되었다. 식탁에는 마이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상철은 깔끔한 옷을 입고 현관 앞에서 딸을 기다렸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서고 미정이 내렸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기억 속 모습과 비슷했다. 다만 머리카락의 하얀 섞인 부분이 눈에 띄었다. 미정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다. 한상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집 안으로 들어서던 미정은 흐엉과 마이, 린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에 의문이 서렸다. 한상철은 조심스럽게 세 여성을 소개했다. 요양보호사로 왔던 흐엉과 그녀의 친구들이라고 설명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식사 자리에서 미정은 조용히 아버지와 세 여성의 모습을 관찰했다.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말투, 눈빛 교환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다. 식사 후 미정은 아버지에게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다. 저녁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딸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이 여성들과 어떤 관계냐고. 한상철은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처음에 흐엉이 요양보호사로 왔던 일린과 마이가 합류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지를. 예전에 외롭고 병든 노인에서 이제는 활기차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미정은 말없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살고 계셨다니 놀랍다고 했다. 3명의 외국인 여성과 한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상철은 차분하게 답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한 삶의 방식이라고. 세 여성은 각자의 이유로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모두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했다. 미정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외국인 여성들이 체류 자격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노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상철은 슬픈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방문했니? 전화는 얼마나 자주 했니?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흐엉이 차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가와 차를 건넸다. 미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거절했지만 한상철은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흐엉은 살짝 미소 지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정이 말했다. 아버지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여성들은 결국 돈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언젠가 아버지의, 아니,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상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집과 텃밭,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라고 말했다. 흐엉과 린 마이는 매달 자신들의 월급에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미정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결국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자신과 함께 캐나다로 가자고. 그곳에서 좋은 노인복지 시설을 알아봤다고 했다. 한상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그의 집이고 흐엉과 린, 마이가 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리는 현관 앞을 쓸고 있었고 흐엉은 아버지의 약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말없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미정은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이해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특히 그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은 존중과 배려가 가득했다. 아침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었다. 미정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날씨 이야기, 텃밭의 작물 이야기, 읍내 소식까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 후 미정은 흐엉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돌보는지. 흐엉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되었다고. 한상철은 그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와 린 마이에게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미정은 린과 마이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방문은 더욱 드물었다. 반면 이세 여성은 매일 아버지 곁에서 돌보고 있었다. 오후 미정은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꽤 활기차게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상철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고 미정에게도 친절했다. 그들은 한상철의 집에 사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다. 마을에서는 이미 그들이 한상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산책 중 미정은 문득 물었다. 정말 행복하신지. 한상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기쁘다고. 새 여성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고 했다. 미정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줄 수 없었던 것을 새 여성이 아버지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의 행복 함께하는 기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더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서. 한상철은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고 자신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외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집에 도착하자 흐엉과 린 마이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미정은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외국인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저녁 식사 자리 미정은 공식적으로 새 여성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오해와 의심에 대해 사과했다. 흐엉과 린 마이는 미정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식사 후 네 사람은 미정에게 그동안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흐엉이 아파서 한상철이 약을 사러 갔던 일, 린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정리했던 일, 마이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던 순간들까지. 그 이야기들 속에서 미정은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모두가 자리에 들기 전 미정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상철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언제든 와도 좋다고. 이곳은 항상 딸의 집이라고. 다음 날 미정은 캐나다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흐엉, 린, 마이에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미정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정말 아무런 후회도 없는지. 한상철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자신은 4명의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미정이 떠난 후 한상철의 집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미정이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흐엉, 린, 마이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되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다. 한상철의 집 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였다. 비닐하우스는 겨울 채소로 가득했고 집안은 따뜻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다. 마을 이장 박영호가 방문했다. 그는 한상철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군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한상철의 가족이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과 문화활동, 그리고 소정의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했다. 흐엉과 린, 마이는 기뻐했지만 한상철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물었다. 자신들이 다문화 가족인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박 이장은 웃으며 말했다. 법적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과 유대감이라고. 그리고 이미 마을에서는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상철과 새 여성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른 다문화 가족들을 만났다. 대부분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지만 모두 한상철의 특별한 가족 구성에 관심을 보였다. 행사 중 한 지역 신문 기자가 한상철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떻게 3명의 베트남 여성과 함께 살게 되었는지,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물었다. 한상철은 담담하게 답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법적으로 그들은 당신의 가족이 아닌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서류상 아내는 없지만
이 집에 아줌마 셋 다 네 사람입니다. 가족이란 건 법적 문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웃고 울고 서로를 걱정하고 돌봅니다.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이 인터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이후 여러 매체에서 관심을 보였다. 한상철의 이야기는 노인 문제와 다문화, 사회,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한상철의 집 마당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비닐하우스에는 새로운 작물이 자라고 있었고 텃밭은 더욱 확장되었다. 흐엉, 린, 마이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함께 한상철과 농사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마당에 앉아 있을 때 흐엉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조카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근처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할 예정인데 처음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어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상철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 내 조카도 환영이야. 흐엉은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린과 마이도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준비에 들떠 있었다. 미정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 정말 대가족이 되어가고 있네요. 다음에 방문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한상철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종종 생각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는 외롭고 아픈 노인이었다. 이제 그는 다양한 문화와 세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한상철의 가족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이웃일 뿐이었다. 가끔 마을 행사에 네 사람이 함께 참석하면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더 이상 이상한 광경이 아니었다. 여름이 시작되고 한상철은 8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흐엉과 린, 마이는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미정, 그리고 미국에 사는 아들까지 초대했다. 놀랍게도 아들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생일 당일 마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고 각종 음식이 가득했다. 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이 어우러져 풍성한 잔치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미정도 캐나다에서 왔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민호도 도착했다. 민호는 처음에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3명의 베트남 여성과 함께 사는 아버지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정이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민호도 그들의 진심 어린 관계를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다. 파티 중간 한상철이 모두를 향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 둘러싸여 건강하게 80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별히 흐엉, 린, 마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고 말했다. 한상철의 말에 세 여성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들에게도 한상철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자였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밤이 깊어가고 파티는 마무리되었다. 민호와 미정은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다. 한상철은 마당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때 흐엉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이어서 린과 마이도 합류했다. 네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하나였다. 한상철은 문득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행복.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인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이듬해 봄 마을 입구에 새 간판이 세워졌다. 다문화 공동체 시범마을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한상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의 마을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곳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몇몇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온 전 가족,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와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몽골 출신의 바트바야 부부까지. 한상철은 이 모든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상철 씨,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한상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미나를 만났을 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미나는 이제 마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나의 다락방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때로는 언어 교환 모임이 열리고 때로는 각국의 요리를 나누는 작은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여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미나가 아침부터 분주히 카페를 정리하며 말했다. 누구? 서울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대요. 다문화 마을의 성공 사례로 기사를 쓴다나 뭐라나. 그날 오후 젊은 여성 기자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녀는 한상철과 미나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꼼꼼히 기록했다. 한씨 부부가 이 마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한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비결이라. 글쎄요.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닐까요? 미나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모두가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미나 없는 마을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사람들은 다름을 두려워하지만 알고 보면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주말이면 도시에서 온 가족들이 마을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배우러 오는 공무원들도 있었다. 한상철과 미나는 어느덧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의 작은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리라고는 처음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상철은 마을 뒷산에 올라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색색의 지붕, 골목마다 들리는 다양한 언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사람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행복.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인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